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사 특강을 맡은 박영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아마도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은 설 연휴 때문에 싱숭생숭하고 들떠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한국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좀 재미있고 유익하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강의 2017학년도 수능 한국사를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주제입니다. 2017학년도, 즉 2016년 여러분들이 보는 그 수능 시험부터 한국사가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돼 있음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하지만 많은 궁금함들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들을 오늘 한꺼번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저와 함께 다가올 수험생활, 특히 한국사와 관련된 많은 고민들 한꺼번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또 지혜로운 새로운 대안, 오늘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7학년도 수능 한국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지금 시작합니다. 예, 방금 전에 봤던 화면처럼 크게 4가지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한국사에 대한 핵심 정보, 이 정보만큼은 꼭 알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17학년도 수능 필수 한국사, 이 필수 한국사가 그 전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자, 2017학년도 수능 한국사와 2016학년도 수능 한국사, 기존의 한국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기존의 한국사는 10과목 중에 하나의 선택 과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위권 변별력을 위해서 고난이도 문제를 일부 출제하였습니다. 자, 문항수와 배점은 일치한데요. 자, 2017학년도부터는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학습 부담이 없도록 평이하게 출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 시간은요, 똑같이 30분씩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적,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자, 기존의 한국사는 상대평가였습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자, 4등급, 9등급까지 자, 성적대로 이렇게 등급이 나눠졌습니다. 그런데요, 2017학년도부터는요, 각 등급이 점수로 고정이 됩니다. 1등급 같은 경우는 40점 이상, 2등급은 35점 이상, 3등급은 30점 이상 절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3등급 이상은 다 만점으로 준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3등급이 몇 점이죠? 30점이죠. 다시 말해서 50점 만점 중에 30점 이상만 되면 만점을 맞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예전보다는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잠깐 저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여러분들 예전에 수능 한국사에서는 여러분 선배들이겠죠. 서울대학교만 수능에서 한국사를 필수로 지정했기 때문에 굉장히 상위권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 한국사였고, 그래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고 난이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특히 국정교과서 안에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세부적인 상세한 내용들도 많이 물어보긴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2017학년도부터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표를 보면 알겠지만 평이하게라는 표현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평이하게. 평이하게라는 말은 공부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겠죠. 자,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은데요. 핵심을 묻는 문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핵심을 파악하는 공부, 이게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평이하게의 반대말은 뭘까요? 깊이 있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국어 선생님도 아닌데요.
이런 설명을 자세히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깊이 있게 아주 자세하게 이런 문제를 예전에 출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형태의 문제보다는 그 시대에 다뤄주는 핵심적인 개념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그것을 저는 평이하게 출제하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별 반영 방법이 좀 차이가 다 있는데요. 자, 화면을 보면서요, 문과와 이과를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과는 이제 인문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과는 자연계가 되겠는데요. 대체적으로 인문계는 3등급 이내만 되면은 다 만점을 받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4등급부터 이제 감점이 된다라고 하니까 3등급까지는 만점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 외의 대학들은 3등급 이내에는 다 10점 가산을 하고 그 위에는 차등 가산하기 때문에 사실상 감점을 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자연계 이과는요 4등급부터 감점을 준다라고 돼 있어요. 서울대는. 그 기타 대학들은 4등급까지는 10점 가산이고 대체적으로 4등급까지는 다 만점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문과는 3등급, 즉 30점 이상이면 다 만점을 받는 거고 이과는 25점, 4등급 이상이면 다 만점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문과는 30점 이상이 되면 다 만점이고 이과는 25점 이상이면 다 만점을 주고 이러한 과목의 시험입니다. 공부를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30점, 25점 이것도 공부를 아예 안 하면 맞출 수 있는 점수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한 목표를 설정할 때 여러분들이 한 몇 점으로 목표를 설정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한 45점, 50점 이건 너무나 높은 목표일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5점에서 40점, 문과는요. 이과는 한 30점에서 35점 이것을 목표로 공부하면서 그 점수대가 유지되면은 계속해서 유지한 형태로 밀어붙이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모의고사 얘기를 좀 이따 할 텐데요. 모의고사에서 본인의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모의고사, 특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그 문제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 점수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본다면 그 점수에 맞게 계속 공부할 것인지 아니면 좀 학습량을 좀 줄일 것인지 아니면 학습량을 좀 늘릴 것인지 라고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출제 범위에 대한 내용을 또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범위입니다. 2017학년도 수능 한국사와 자, 기존에 있었던 현행 수능 한국사의 범위의 차이입니다. 대단한 출제 비율을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이 볼 시험에서는 전근대사와 근현대사가 거의 절반으로 나눠집니다. 5대5예요. 다시 말해 20문제 중에 10문제가 전근대사, 근현대사가 10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지만 기존의 수능 한국사에서는 전근대사가 3, 근현대사가 7, 다시 말해서 전근대사가 한 6문제, 근현대사가 한 14문제 이 정도 출제가 되었다는 건데요. 근데 이것은 엄청난 큰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근대사하고 근현대사. 자, 여기 칠판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요. 우리 1863년에 집권했던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전과 후로 좀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그래서 집권하기 전을 전근대사, 집권한 이유를 이제 근현대사. 그래서 근현대사는 개항을 비롯해서 국권 피탈 과정,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 그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의 현대사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근현대사를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한국사에서는 3대 7의 비율이었다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서 근현대사를 아주 깊이 있게 출제를 했고요. 전근대사의 경우는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만 출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능시험에서는 5대5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아마도 근현대사는 핵심적인 개념 중심으로 출제될 걸로 보고요. 전근대사의 경우도 핵심적인 개념, 예전하고 출제 비율이 좀 비슷할 거라고 좀 봅니다. 자, 근현대사의 경우는 예전처럼 깊이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근대사는 예전보다는 조금 더 핵심 개념을 다양하게 전범위에 맞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하지만 이 부분이 약간 학습 부담을 늘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범위에 대한 학습을 골고루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많은 내용 어떻게 다 하지?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 시간 관리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가 한국사를 대비하는 그 전략을 세울 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EBS와 관련된 내용을 드려야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EBS와의 연결을 한 70%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EBS에 연계되는 교재 어떤 걸 봐야 될까라는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수능과의 연계되는 EBS 교재는요. 수능 특강 단 한 권의 교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과목들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이렇게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에도 국어와 영어 같은 경우는 더 수학 같은 경우는 다양한 교재들이 더 많이 있긴 한데요. 한국사는 수업 부담을 학습 부담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과목이기 때문에 EBS 연계 교재를 단 한 권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권을 반복해서 많이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 놓치지 말고 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받았던 교과서가 있을 겁니다. 자, 이 교과서를 꼭 보면서 EBS를 보는 게 필요할 거라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EBS는 문장이 좀 짧게 요약돼서 나옵니다. 하지만 교과서는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장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있어서는 EBS와 교과서가 같이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될 책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EBS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EBS에서 여기까지 다룬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나올 거라고 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EBS의 범위를 초월하는 공부까지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EBS 그 범위, 하지만 그 범위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교과서를 꼭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주 중요한 거는요. EBS에 있는 자료가 있어요. 특별히 사료도 있고요. 그리고 사진 자료라던가 유물, 유적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 자료는 아주 유심 있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문제가 다 자료로 출제가 될 거예요. 단답형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한 학습은 꼭 하고 가셔야 됩니다. 교과서에도 많은 자료가 있지만 EBS에 있는 자료는 꼭 깊이 있는 학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어요. 출제 1순위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한 10가지 형태의 유형으로 한국사를 출제할 거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 10가지 유형을 지금 다 다룰 수는 없겠고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만약 10가지 유형을 다 보고 싶다면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이트에 이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아서 누구나 다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그 유형들 중에 제가 다루고 싶은 첫 번째 예주 유형은요. 바로 시대 파악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 파악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는요. 자, 이 문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문제 보시면 일본어 사용, 조회, 조선 신궁참배, 그 다음에 신사참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약간 일제강점기에 대한 내용 같은데요. 신사참배, 신궁참배, 조선어가 아니라 일본어만 사용하는 그 시기 약간 일제 마렵이란 느낌을 받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또는 많은 우리나라 백성들한테 황국 신민서사를 암송하게끔 하였어요. 그래서 정답은요. 3번 되겠습니다. 그런데 1번과 2번, 4번 이 내용은 일제강점기 이전의 상황이고요. 5번은 일제강점기에 특히 1929년에 있었던 상황이긴 한데 위에 있는 신사참배, 신궁참배하고는 시기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정답은 3번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자, 칠판을 보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에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어느 시대이냐.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시대를 초월하는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내용이 어느 시대를 반영하고 있지? 라는 걸 항상 유념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보시면요. 우리 일제강점기를 나눌 때 대체적으로 1910년대의 상황, 그리고 20년대의 상황, 그리고 30년대 이후의 상황 이렇게 나눕니다. 자, 먼저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 이 중요한 기준들을 기점으로 해서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30년대는
1937년에 있었던 중일전쟁 계기로 30년대 초반과 후반을 나눠주기도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시대를 나눠놓고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내용이 어느 시대이지라는 것을 꼭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시대 파악 능력, 그것이 자, 수능 필수 한국사의 핵심 개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요. 예시문항 두 번째 자료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예시문항 두 번째 자료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예시문항 유물 유적 등 사진, 지도, 사료 등을 역사적 사실로 연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갈돌과 갈판이 있고요. 또 많이들 보셨지요? 빗살무늬 토기.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라는 얘기입니다. 유물 유적을 통해서 시기를 파악하는 능력을 또 요구하고 있네요. 신석기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 때 농경이 처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예전의 기존 문항 한번 살펴볼게요. 예전은 자, 가와 나에 대한 내용을 주면서 가는 이제 미송리시토기 청동기 거고요. 나는 빗살무늬토기 똑같이 신석기입니다. 근데 1번부터 5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모든 시기에 대한 특징을 다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에 대한 특징을 다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예전 문항입니다. 근데 이제는요, 대표적인 유물을 제시하고 그 시대의 특징만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문항에 대해서는 빗살무늬 토기가 신석기 때 움집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갈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자, 저를 잠깐 보시면요. 예전 문제는 복합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의 유물을 다 제시하고 그 시대에 대한 특징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딱 이 유물이 어느 시기야? 그 시기의 특징이 뭐냐? 라고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유물 유적을 통해서 그 시대 파악하는 능력, 대표성을 띠는 유물 유적, 사진 자료, 그 밖에 사료. 예, 이것은 핵심 개념이라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EBS 수능 특강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꼭 유념해서 공부하시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예시문항 세 번째입니다. 세부적인 사실보다는 핵심적인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지금 수행평가와 관련된 내용이고 지금 자료는 1950년부터 53년 무슨 전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남침을 규탄하는 유엔 관료 자료 얘기 나오면서요. 다양한 내용이 쭉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전쟁, 우리 감독님, 1950년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일까요? 예, 6.25 전쟁이 되겠지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 6.25 전쟁 모르시면 정말 안 됩니다. 그렇죠? 6.25 전쟁. 자, 정답 확인해 보면요. 6.25 전쟁 때 있었던 당시의 사건 뭡니까? 감독님 풀어보십시오. 뭡니까? 그렇죠.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잖아요. 정답은 1번이고 2번에서 5번 중에 6.25 전쟁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볼 수가 없지요. 거리가 먼 내용이죠. 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자, 저 잠깐 보시면요. 예전엔 6.25 전쟁을 1단계부터 한 4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이게 6.25 전쟁에서 당시 어느 단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냐라는 걸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흥남에서 우리의 국군이 철수하고 있었을 때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이걸 물어봅니다. 중공군이 참전했기 때문에 철수하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물어봤던 문제가 기존 문제예요. 혹시 흥남부대에서 철수했을 때 관련된 영화도 있지 않았습니까? 보셨을까요? 국제시장? 예, 국제시장 첫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운동장이 아니야. 그 대사 기억납니까? 그 자료가 바로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 라고 하면 중공군이 참전해서 어쩔 수 없이 철수하는 당시의 상황을 물어보는 게 기존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그 자료 딱 제시해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전쟁 중에 볼 수 있느냐. 6.25 전쟁이다 라고 정답을 가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개념을 묻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 그 시대의 특징적인 내용을 물어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전범위에 대한 학습은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6.25 전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시면 안 돼요. 그 개념을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전범위 안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전범위를 깊이 있게가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하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1부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2부의 강의를 이어가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강의하는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Life is just a bowl of cherries. Sometimes it is sweet or filled with worries. Don't be afraid when things go wrong. Just be strong. Keep your chin up and be happy. 예, 여러분 좋겠습니다. 설 선물도 이렇게 TBS에서 준비해 놓고 또 받게 되고 저도 좀 받고 싶습니다. 자, 2017학년도 수능 한국사 학습 전략, 제가 생각한 전략인데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따라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지만 나랑 좀 안 맞을 것 같아 라고 싶으면 스스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요. 한국사에 대한 노하우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한국사는요. 필수 교양 과목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한국사에 대한 지식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시험이 수능 필수 한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필수 소양 과목, 꼭 공부해야 되는 과목 그렇게 지정한 이유가 있겠지요. 저는 이 지정한 이유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중에 저는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히 문과건 이과건 관계없이 모두가 다 한국사를 꼭 공부하게끔 했던 이유, 이 한국사가 결국에는 우리의 미래를 밝게 비춰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30점 이상만 맞으면 된다라는 차원보다는요, 이 한국사를 통해서 본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본인의 삶을 설계해보고,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과 그리고 이 나라와 그리고 이 민족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과목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로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나 싶고요. 특히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할 때 여론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당연히 한국사는 필수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감독님, 한국사가 필수로 되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 감독님도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데요.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사만큼은 꼭 필수 과목으로 공부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 한국사 과목이 단순한 지식을 요구하는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 한국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과목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국가의 미래를 밝게 비춰주는 그러한 과목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실제적인 얘기인데요. 한국사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점보다는 한 2등급과 3등급, 그래서 한 35점, 30점 정도를 목표로 하라 이 말씀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약간 수정을 좀 할게요. 35점을 목표로 하라가 아니라 35점과 30점 정도를 유지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유지하면 실제로 수능 시험장에서 큰 이변이 없는 한 그 점수가 유지가 돼서 나옵니다. 예, 그런데 조금 넉넉하게 좀 불안감이 있다면 한 35점에서 한 40점 정도를 유지하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 그 모의고사 얘기는 조금 이따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 아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요. 3월, 그리고 4월, 5월, 6월, 그 다음에 7월, 8월, 9월. 자, 그리고 이제 10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11월 달에 보죠.
이 시험 중에 제일 중요한 시험은요, 6월과 9월입니다. 이거는 많이들 들어봤을 겁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렇게 앞으로 수능 출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6월, 9월이 제일 중요할 건데요. 저는 3월은 이제 평가원에서 출제하기보다는 이건 교육청이라던가 또는 이제 사설로 많이 보게 될 텐데요. 자, 교육청 문제를 봐도요. 자, 3월은 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요. 왜냐하면 처음 딱 들어가서 모의고사를 딱 봤을 때에 그 모의고사의 한국사의 그 점수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3월달 시험에 한 40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방식을 유지하고 그 학습량을 유지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한국사 점수가 3월달에 20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요. 1학기 때 공부하든 여름방학 때 공부하든 어떻게든 학습량을 늘릴 필요가 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모의고사 점수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6월 달에 한 35점 나왔다. 그리고 9월 달에도 한 35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요. 실제 수능에서도 이 점수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감 갖지 말고요. 이렇게 점수 나온 대로 학습 상태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학습 상태를 유지하라는 얘기가 한번 이렇게 점수 나왔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봤던 공부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확인은 하되 학습량을 늘리지는 말라는 얘기죠. 영어하고 수학 시간을 한국사를 통해서 갉아먹지는 말라 이 말씀입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학습 불량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미리 공부하지 않으면 좀 뒤로 갈수록 불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한국사가 가장 큰 걱정할 만한 내용은 바로 학습 불량이었습니다. 그런 그 학습 불량, 그 많은 내용, 이것을 어떻게든 정복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안 해놓고 나중에 하면 되지라고 한다면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국어, 영어, 수학 시간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시간에 한국사를 공부하는 건 이건 효과적인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미리 끝내놓는 게 좋겠다 싶은데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아주 시기적절하게 방송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딱 설 연휴 그리고 봄방학 이 시기 때가 한국사 공부하기 가장 좋은 최적의 조건의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제가 아는 그 대학원 선배 중에 한 명이 지금 현재 현직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고 계시는 형이 있는데요. 물어봤어요. 언제쯤 공부하는 게 좋겠는가? 라고 하니까 1학기가 시작이 되면 사실 수시를 볼 때의 내신 점수를 계속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신 점수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국사 공부 같이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방학을 이용할 수밖에 없대요. 예, 그래서 제가 형님 그러면요 이 봄방학 때 공부하는 건 2월 달에 공부하는 건 어떨까요? 그거 좋지. 딱 2월 달에 공부하면 딱이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좀 공부해 놓는. 그래서 미리 교과서를 한번 전체를 다 읽어보던가 아니면 뭐 EBS에 아주 좋은 강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강의를 통해서 한 바퀴를 전체 다 보던가 이런 방식의 학습이 좀 필요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만약에 이번 2월 달에 다 공부가 안 된다면 학기 중에 해야 될 텐데 그때에도 좀 틈틈이 하시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어쨌든 여름방학까지는 다 끝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요. 모의고사를 중간점검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반복하지 않겠고요. 자, 교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재는 EBS 수능 특강과 그리고 교과서, 그 교과서 중심으로 좀 단권화하는 학습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한국사는 문과, 이과, 예체능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다 지금 공부하게 되는 과목이 되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으니 좀 즐기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한국사 어떻게 공부하면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는가? 한국사를 접하는, 대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한 3가지 정도로 주제를 좀 잡아봤는데요. 예, 도발적인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권율이라면 나는 행주대첩 당시에 어떤 전술을 펼쳤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권율 장군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순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요. 특히 명량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순신은 많이들 공부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권율에 대한 이 사례가 좀 있어서요. 그 권율을 잠깐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실 명량은요. 그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전투였습니다만 행주대첩이라고 있습니다. 그 행주대첩, 행주단성에서 일본군의 끊임없는 공격을 막아낼 때에 여러분들은 행주치마에다가 돌을 운반했던 그 아줌마들의 활약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한 10배 정도 병력이 더 적었답니다. 그래서 당시 권율이 옆에 있는 장수한테 얘기했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가능성은 한 몇 할 정도 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옆에 있는 장수가 한 1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실제로 1할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병력이 10대 1이니까요. 그때 권율이 얘기합니다. 1할. 그렇지. 한 1할 정도가 맞지. 그런데 난 이렇게 생각하나. 전쟁은 싸워서 이기는 것 아니면 지는 것 아닌가. 그러면 한 5할 정도 승률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이기는 쪽에 전부를 걸겠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게 KBS 드라마 증비록에 나온 그 대사였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인이 결정을 할 때 한 성공할 가능성, 이길 가능성은 한 몇 퍼센트 정도 될까 생각해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권위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기는 것 아니면 지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난 이기는 쪽에 내 인생을 걸어보는 그것이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권율이라면 어떠했을까? 과연 내 전부를 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도망갔을 것인가? 한 7번 이상의 공격을 끊임없이 막아냈고요. 결국에는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 권율이 행주대첩에서 이겨낸 다음에 결국에는 일본은 휴전을 건의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자, 그 밖에요. 궁예에 대한 얘기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태조왕건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 궁예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영철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안대가 갑자기 그 가죽 안대가 갑자기 금 안대로 좀 바뀌어버리거든요. 예, 그때 이제 막 나는 미륵이니라.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느니라.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민심을 잃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궁예가 그렇게 미쳤던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궁예는 신라의 왕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패배감이 있었던 거예요. 왕족이지만 왕이 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트라우마, 컴플렉스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결국에는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후고구려라는 이름을 세웠지만 새로운 이름 마진태봉으로 바꾸고 수도도 송악에서 철원으로 바꾸고. 여러분 철원 가봤습니까? 군복무 철원에서 하신 분이 아마 수험생 중에는 없겠지만 철원 엄청 춥습니다. 그곳을 수도로 정한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민심을 잃게 되는 거죠. 자, 궁예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거 혹시 느껴집니까? 본인의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새로운 이상을 펼쳐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왕건한테 밀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떨쳐낼 때 그때 역사는 바뀌는 거죠. 궁예는 역사에 한계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나를 투영해 보는 거예요. 감정이입을 해보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예, 다른 얘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로 또 말씀을 좀 드리면요. 여러분들 세종과 태종 아시지 않습니까? 자, 도발적 질문 하나 던집니다. 절대군주였던 태종, 그의 아들 세종, 왜 정반대 인물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 아니,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다를까요? 감독님, 점점 나이 들면서 아버지 좀 닮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도 모르게 아버지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태종과 세종은 정반대 인물이에요. 예전에 뿌리 깊은 나무에서는 백윤식이라고 하는 분이 태종의 역할을 했고 세종 2도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송중기였습니다. 분위기 같아요?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에 태종과 세종의 관계가 설정되는 아주 명장면이 있었는데요. 둘이 다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세종이 얘기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이해해보라 했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장모는 아니었고 장인이었습니다. 장인. 뿐만 아니라 정몽주, 또 누구를 죽였습니까? 정도전. 이들을 죽여나갈 때 나는 아버지를 이해해보라 했는데 저는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들을 죽이면서 어떠한 조선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길래 이 조선이 도대체 무엇인 어떠한 국가인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때 태종이 합니다. 네가 말했던 그들은 조선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무 역할을 한 것이 없었어.
더러운 물에 누구도 손을 담그지 않을 때에 내가 손을 담궈 내가 세운 이 조선이 바로 나의 조선이기 때문에 내가 이 조선을 마땅히 가져야 되는 건 아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저의 조선은 다를 것입니다. 백성들의 의견을 모으고 신하들의 생각을 모으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할 것입니다. 정반대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까? 그렇다고 세종이 선이고 태종이 악일까요? 정말 세종은 위대한 우리나라의 군주 맞습니다만 태종은 그렇다고 해서 정말 우리 역사에서 의미 없는 분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종이 강력한 왕권을 다져놨기 때문에 세종이 집현전을 비롯해서 그 밖에 장영실을 등용하여 그리고 많은 신하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래서 과학기술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한글 훈민정음 바로 세종이 그래서 창제한 건 아닐까요? 강력한 왕권이 있었기 때문에 신하들의 의견도 수용한 것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태종과 세종의 관계를 이해해보면서 그 당시의 상황은 어때야 할 것인가 상상해보는 거예요. 아, 태종 때는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기에 강력한 왕권을 높였겠구나. 그러니 그 다음 세대에는 결국엔 신하들의 의견도 반영하면서 과학기술과 국방력도 강화시키면서 아주 위대한 군주 역할을 할 수 있었겠구나. 상상해보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느끼겠지만 역사는 선과 악이 뚜렷하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태종이 강력한 왕권을 강화시켰다고 해서 태종은 무조건 악이고 세종은 무조건 선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 이것은 좀 지양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선과 악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자, 그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잠깐 제가 송중기 연기를 좀 했는데요. 예,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는 사과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김춘추하고 계백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김춘추는요. 당을 끌어들여서 삼국통일을 완성했습니다. 계백은요. 5,000결사대를 모아서 끝까지 항전을 했고 황산벌 전투에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죠. 패배한 장군은 역사에서 의미 없는 장군이고 결국에는 자, 삼국을 통일한 그런 사람만이 역사에서 위대한 평가를 받는 것일까요? 전 이건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역사는 이렇게 선과 악으로 딱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왜 계백은 이러한 입장을 취했을까? 아, 왜 김춘추는 당을 끌어들여서 삼국통일을 완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을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조선의 왕권과 신권의 관계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비교해 보면서 공부하는 것. 그냥 역사를 그냥 단편적인 암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뭘까? 공통점은 뭘까?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제가 파악한 게 하나 있는데요. 학문을 강조했던 왕들은 위대한 왕이 됩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세종대왕이 그랬죠. 그리고 정조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세종대왕은 집현전을 통해서 정조는 규장각을 통해서 여러분들 학문을 발전시켜내는 왕은 정말 우리 역사를 발전시켜줘요. 학문을 발전시키는 이러한 왕들이 특별히 국방력도 강화시킵니다. 세종대왕 때 사군육지를 개척했고 이종무를 통해서 스시마성도 정벌했고 정조도 무예도보 통지를 만들어서 무예병법서를 쓰면서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노력도 많이 했던 특히 영린이라는 영화에서 영린 바로 정조 역할을 했던 바로 누구였죠? 현빈. 아, 잘생겼습니다. 활도 너무나 잘 쐈어요. 아, 현빈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나는 왜 저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자, 아무튼 이렇게 잘생긴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학문을 발전시킨 왕들이 과학기술과 국방력도 강화시키더라고요. 이런 것들 찾아내면 재밌지 않습니까? 공부를 그래서 좀 흥미진진하게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끝으로요. 역사를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좀 역사를 공부할 때 현재하고 좀 접목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싶어요. 현재하고 좀 접목해서 역사를 과거의 역사로만 치부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관점에서 해석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전시라는 게 있어요. 과거 시험 중에요. 전시. 문과에서 마지막 시험이 전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전시 보기 전에요. 초시라고 하는 게 있고요. 복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초시는요. 지역별로 인구 비례에 따라 뽑는 거고요. 복시는요. 그 중에 한 33명을 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시는 왕이 직접 순위를 정하고 그 과정에서 장원급제가 나오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문과에서 시험 보는 이 방식이 지금 현재하고 거의 유사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슈퍼스타 K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슈퍼스타 K, 처음에는 지역 예선 치르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한 20명인가요? 슈퍼위크 치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명 선발한 다음에 대국민 문자 투표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왕이 대국민 아닙니까? 거의 유사하죠. 인구 비례에 따라 뽑는 것, 그리고 이제 선발하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왕이 선발하는 것. 왕이 선발하는 걸 지금은 국민이 선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과의 시험 보는 초복 전시회 방식은 지금 현재 슈퍼스타 K가 최종적으로 선발되는 그 방식과 5억의 주인공을 선발하는 방식과 일치한다. 그 5억이 바로 장원급제가 되겠네요. 어때요?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역사하고 좀 접목이 됩니까? 재밌죠? 이런 방식.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 재밌냐라고 물어보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는데 저 혼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의병에 대한 얘기 잠깐만 말씀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의병. 여러분들 그 항일 의병이 있습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된 다음에, 자, 그리고 단발령 시행에 대해서 반발했던 바로 을미의병이 있고요. 을사조약에 대한 반발한 움직임, 최익현과 신돌석과 같은 을사의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해산된 이후에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했던 의병, 정미의병이 있습니다. 이 정미의병은 결국에는 남한 대토벌로 인하여서 국내에서 활동을 어렵게 되고 독립군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와 좀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 광해원이 제중원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 제중원 초대 의사가 백정 출신 백정 출신의 그 박성춘이라고 있어요. 그 박성춘의 아들 바로 박서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박서양. 백정 출신이에요. 제중원에서 이렇게 막 닦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백정 출신 이 박서양, 결국에는 최초의 서양 외과 의사가 됩니다. 이 외과 의사, 이 사람 백정 출신입니다. 신분을 뛰어넘고 서양 의사가 됐고, 이 사람 일본에 많은 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최종적으로 살았던 삶, 독립군들을 치료해주는 병원을 개업합니다. 북간도에서요. 제중원하고요, 의병하고 아무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제중원 초대 의사가 우리나라 의병을 고쳐주는 의사 역할을 했다는 것. 여러분들 역사 이렇게 연결되고 결국엔 맞닿아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이 학습했던 그 많은 내용을 정말 우리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일본이 회유했을 때 일본이 얼마나 달콤한 제안을 많이 했겠습니까? 다 거절하고 독립군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말년 죽을 때까지 독립군을 치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최고의 의술을 갖고. 정말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가 이랬어요. 우리 역사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거에만 초점 맞추지 말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좀 생각하면서 살면요, 이 한국사 공부가 훨씬 더 흥미진진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2017학년도 수능 한국사를 대하는 자세, 수능 한국사의 학습 전략 다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저성장의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말은 좀 우울한 소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어둡지만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사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더 일으켜 세울 거라 보기 때문입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박용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